두꺼운 유리문 너머 주방으로 설날 전야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다. 나는 노릇노릇 윤기 흐르는 한우 갈비찜을 오븐에서 조심스레 꺼내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팔을 스치며 화끈거리는 통증을 남겼다. 살필 겨를도 없이 능숙하게 모란꽃이 새겨진 청자 대접시에 갈비찜을 옮겼다. 새겨진 청자 대접시에 갈비찜을 옮겨 담고 접시 가장자리를 따라 데친 푸른 난초이 푸른 난초이 푸른 난초이 푸른 난초이 푸른 이 요리를 위해 나는 사흘 전부터 단골 정육점에 예약했고 인터넷 요리 영상들을 보며 세 가지 다른 양념 레시피를 수도 없이 실험했다. 지금 갈비찜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풍부하여 마치 완벽한 예술품 같았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단방울이 맺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허리춤은 뻣뻣한 철판을 박아놓은 듯했고 허리를 굽힐 때마다 수시는 통증이 비명처럼 따라붙었다. 설날 며칠 전부터 나는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다. 설 준비물 목록은 사흘 밤낮으로 작성했고 친정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고급 전통차부터 며느리의 수입 과자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 후로는 세척하고 불리고 양념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 사흘 밤낮 동안 나는 매일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다. 온몸은 기름때와 온갖 식재료가 뒤섞인 냄새에 절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비릿하고 달콤한 냄새가 따라왔다. 거실은 나와는 극명하게 다른 열기와 소란으로 가득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은 모두의 웃는 얼굴을 번들번들하게 비추었다. 내 아들 김민주는 와인잔을 들고 큰 소리로 건배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정성껏 손질한 머리카락은 불빛 아래에서 윤기나는 광채를 뿜어냈다. 며느리 이지은은 값비싼 샴페인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시어머니 옆에 다정하게 기댄 채 내가 연말 상여금으로 막 사준 신상시계를 교태롭게 내보이고 있었다. 친정어머니, 챙상아버지, 친정어머니, 차제일가, 그리고 내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그리고 내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다들 똑바로 서요. 아버님, 가운데로 좀 더 오세요. 거기가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지은아, 팔짱 끼고 좀 더 다정하게. 아이들 뛰지 못하게 해요. 카메라에 안 잡히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문틈을 뚫고 들어왔다. 거역할 수 없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묵직한 갈비찜 접시를 들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주방문을 밀어 열었다. 고급 향수와 술,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인 따뜻한 향기가 물결처럼 밀려왔다. 내 몸에 배어있는 값싼 기름때 묻은 면 옷차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거실 중앙에는 내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가족이라 여기는 사람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소파 앞에 다정하게 모여 가장 행복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미리 준비해둔 삼각대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타이머 촬영을 설정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가족사진 찍을 거예요. 6살 배기 어린 손자 하준이가 사람 틈에서 불쑥 튀어나와 즐거운 작은 포탄처럼 내 앞으로 달려와 뽀풀이 잔뜩 일어난 내 앞치마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지난 4일 동안 내가 느낀 유일한 온정이었다. 나는 웃으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닦았다. 드디어 한숨 돌리고 내 집에서 나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2걸음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 가장자리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찾아 서려고 했다. 아이고, 어머니.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작은 칼처럼 나의 모든 환상을 갈라놓았다. 지은은 오늘 화장을 곱게 했다. 붉은 입술, 옷 같은 눈썹.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모두의 옷에 냄새 배잖아요. 제 원피스는 실크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소파 앞에는 자리도 없어요. 꽉 찼잖아요. 어서 주방에 가서 마지막 과일 플래터를 가져다 주세요. 사람들이 잠시 후에 먹어야죠. 그리고 손자아준이 세뱃돈 봉투는 다 준비해 두셨죠? 어느 서랍에 넣어 두셨어요? 나중에 설날에 찾지 못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사려 깊고 너무나 꼼꼼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바늘처럼 내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히 찔러댔다. 나의 유일한 아들 민준이는 그 순간 삼각대의 높이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말을 들었지만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잠시의 멈춤도 없이 그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니? 지은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일단 어머니 일부터 보세요. 그 사소한 일들이 제일 중요하죠. 잊지 마세요. 자, 다들 준비하세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5, 4, 3. 카운트다운 재촉 소리 속에서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에 든 행운을 상징하는 갈비찜 접시는 이 순간 거대한 역설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정성껏 꾸며진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넘어 민준이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작은 뷰파인더 안에는 완전하고 화목하며 행복한 대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 아들, 내 손자, 내 며느리, 내 손자, 내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온 가족이 있었다. 그들이 이 집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청춘과 건강, 모든 재산을 이 집에 바친다. 사흘 밤낮의 노고로 이 성대한 만찬을 준비한 할머니인 나는 그들이 곧 즐길 요리를 들고 이 집의 정의에서 무정하게 소외된 보이지 않는 잉여로운 유령 같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가움이 내 심장에서 시작하여 사지와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철저한 비애였다. 결국 내가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이 집은 화려한 무대와 같았고 나는 무대를 만들고 소품을 나르며 무대 뒤 무대를 만들고 소품을 나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내는 순간 나는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나만의 공간이자 기름때가 자욱한 주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의 환호성과 사진 어떻게 나왔어? 하는 다툼 소리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들려오는 밖의 사람들은 상관없는 소음 같았다. 나는 그 묵직한 갈비찜 접시를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과도한 피로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뻗어 본래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허리춤에 묶인 낡은 앞치마를 묵묵히 풀었다. 나는 그것을 가지런히 저고 한쪽에 두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봉사했던 낡은 일터의 작대를 고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나는 손가락을 뻗어 환풍기 스위치를 힘껏 눌렀다. 윙윙거리며 기름때와 억울함을 빨아들이려 애쓰던 기계는 순간 조용해졌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칭했던 설날 음식. 나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나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작은 모금씩 마시며 뱃속에서 요동치는 역겨움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밖에서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이가 최근 어떤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는지 자랑하는 소리. 지은과 그녀의 처제가 어떤 섬으로 휴가를 갈지 의논하는 소리. 친정아버지가 세상사를 논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식사 후 그릇들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마치 조롱하는 작은 언덕 같았다. 지은과 그녀의 어머니는 소파에 만족스럽게 기대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TV 오락 프로그램을 트집잡고 있었다. 민주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마치 설정될 로봇처럼 그 어지러운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은 음식을 분류해 포장하고 대자리에 놓았다. 남은 음식을 분류해 포장하고 몇 접시의 쓰레기를 버리고
모든 그릇들을 여러 번에 걸쳐 주방 싱크대로 옮겼다. 주방은 그 성대한 만찬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어머니, 저랑 지은이는 오늘 밤 여기서 잘게요. 손님방 다 정리해 두셨죠? 내일 아침 일찍 처갓집에 가야 해요. 아침 식사도 푸짐하게 준비해 주세요. 제 체면이 서게요. 민준이가 하품을 하며 들어왔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는 마치 하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이미 깨끗한 조리대를 행주로 반복해서 닦았다. 목소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마 그도 내 반응이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멈칫했지만 그 미미한 의구심은 곧 나른함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몸을 돌려나갔다. 그에게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일만 하는 어머니가 정상적인 어머니였다. 담이 깊어졌다. 손님방에서는 친정아버지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안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희미하게 명예 이전, 어차피 다 우리 것 같은 단어들이 들렸다. 나는 겨우 8평남짓한 북향 작은 침실에 누워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띄엄띄엄 불꽃놀이가 허망하게 터졌다가 빠르게 사라져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내 마음은 그 가족 사진을 찍던 순간 이미 완전히 죽었다. 죽은 마음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나는 평소처럼 살금 주방으로 가서 설날 아침 떡국과 8가지 반찬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회색 모지 코트를 꺼내 입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옷이었다. 원단이 좋고 디자인도 단정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천천히 머리를 빗고 심지어 립스틱도 살짝 발랐다. 거울 속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평온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어젯밤 생각했던 것과 똑같았다. 낡은 아파트 수도관이 새는 것 같아. 가서 좀 보고 올게. 아침은 알아서들 챙겨 먹어. 메시지를 보내고는 휴대폰을 끄고 일심칩을 뽑아 변기에 던져 넣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나는 내 반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나를 외부인으로 규정했던 이른바 새벽거리는 텅 비고 쌀쌀했다. 공기 중에는 아직 어젯밤 불꽃놀이의 화약 냄새가 남아있어 태 속으로 들어오자 기침이 나왔다. 나는 택시를 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를 따라 내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곳은 도심의 낡은 주택가에 위치한 투룸 아파트였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가 남긴 피눈물 같은 보상금과 내 반평생의 비자금으로 160제곱미터 넓이의 한강 팰리스 아파트를 전에 현금으로 샀다. 등기부 등본에는 내 이름만 쓰여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아들 이름을 함께 올리라고 권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마 내 평생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을 것이다. 낡은 아파트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은은한 나무와 헌책 냄새가 섞인 공기가 확 풍겨왔다. 집 안은 쌀쌀했지만 따뜻한 품처럼 나를 꼭 감쌌다. 이곳에는 계산도 세상의 때도 없었다. 오직 나와 세상을 떠난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만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집이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새벽빛에 의지해 고요한 집 안에서 밤새 구상했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일, 나는 침실 가장 안쪽에 있는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나무 상자에서 철제 서류함을 꺼냈다. 그것을 여는 순간 마치 내 비밀 무기고를 여는 것 같았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강 팰리스 아파트의 두꺼운 등기부 등본, 아들 민준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검은색 아우디, A6 차량 등록증과 구매 영수증 일체, 그리고 예전에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해
며느리 지은에게 차려준 그 지은 부티크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그 상가는 내 오랜 친구 정은희 씨 소유였고 나는 내 이름으로 5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처음 3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했다. 그 외에도 두꺼운 가죽 표지, 장부 한 권과 은행 거래 내역서, 이체 증명서 뭉치가 있었다. 나는 장부를 펼쳤다. 그 위에는 내가 단정한 탱글씨로 거의 10년 동안 기록한 가계부가 있었다. 한 푼 한 푼이 명확했다. 2018년 3월 민준 결혼식 비용 5,200만 원 초과 내가 보충한 2019년 8월 손자 하준이 출생 산후도우미 수입분료 조기교육 학원비 총 1억 6,800만 원 2020년 6월 민준 차교체 아우디 A6 출고가 4억 2천만 원 내가 투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은 매년 2번 해외 구매 대행 여행 총 2,500만 원 지원 매달 고정 생활비 100만 원 손자 하준이 교육비 및 각종 비용 한 줄 한 줄 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나는 이 숫자들을 보며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 철저한 바보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내 손가방에 넣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나의 반격의 단약이었다. 두 번째 일, 나는 충전하면 아직 켜지는 낡은 휴대폰을 찾아 새 유심칩을 갈아 끼웠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고 서양 홍자매단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찾았다. 그곳에는 은퇴 후 함께 어울리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들,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가자고 했었는데 손자 돌봐야 해서 못 갔었잖아요. 이제 저 자유예요. 모레 출발할 준비 다 됐어요. 비행기표랑 숙소는 제가 다 낼게요. 저랑 함께 바람 쐴 친구들 모신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채팅방은 금세 시끄러워졌다. 모두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들이랑 싸웠냐고 물었다. 나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만 답했다. 싸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일, 나는 서랍에서 인주와 편지지를 찾았다. 나는 차가운 책상에 엎드려 한 글자 정성껏 쪽지를 썼다. 쪽지에는 짧은 세 줄의 글만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얼어붙은 피로 쓰인 것 같았다. 다 쓰고 나서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누런 봉투에 넣고 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날이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나는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전례 없는 해방감과 힘을 느꼈다. 나는 베란다로 가서 커튼을 활짝 열었다. 겨울 햇살이 세차게 쏟아져 들어왔다. 눈부시지만 따뜻했다. 나는 베란다에 있는 삐걱거리는 등나무 의자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잔 잠이었다. 꿈속에는 기름때도 다툼도 없었다. 오직 나와 돌아가신 남편이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뿐이었다. 남편은 말했다. 수미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는 낡은 아파트에서 하루를 정리했다.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그동안 알뜰한 재테크로 모아둔 돈과 가끔 남의 장부를 정리해주고 벌었던 4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모두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오래된 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이 계좌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는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미천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 전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미련 없이 기차역으로 향했다. 기차가 플랫폼을 천천히 벗어나며 창밖에 익숙한 도시가 아지랑이 속에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조금도 없었다. 오직 겁지를 깨고 나오는 듯한 거의 잔인할 정도의 가벼움만 있을 뿐이었다. 이와 동시에 160평 넓이의 한강 팰리스 아파트에서는 내 아들과 며느리의 독립생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오전 10시가 넘도록 늦잠을 잤고 숙취로 인한 두통과
텅 빈 위장이 그들을 짜증나게 했다. 김민주는 습관적으로 주방으로 들어섰다. 보온 밥솥에 따뜻한 죽과 만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조리대와 냉기만 뿜어내는 텅. 어머니는? 대체 어디 가신 거야? 왜 아침밥을 안 해놓으신 거야? 그는 안방을 향해 소리쳤다. 무시당한 불만이 가득한 어조였다. 이지은은 잠에서 깬 눈을 비비며 나왔다. 그녀의 값비싼 실크 원피스는 이미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낡은 아파트에 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전화 한 통도 없고 정말 갈수록 예의가 없어지네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김민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능숙하게 평소 자주 시켜 먹던 해산물 죽집 앱을 열었다. 그러나 휴무라는 세 글자가 눈에 띄게 번쩍였다. 그는 연이어 여러 집을 찾아봤지만 설날이라 쉬는 곳이거나 배달비가 터무니없이 비쌌다. 집에 컵라면 한 봉지도 없어. 이지은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의 저장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창고 구석에서 찌그러지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비스킷 한 봉지를 찾아냈다. 어린 손자 하준이는 배가 고파서 와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이 호화로운 집의 정적을 찢었다. 부부는 허둥지둥했다. 이지은은 비스킷이 영양가가 없다고 투덜거렸고 김민주는 평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결국 김민준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 쌀쌀한 바람 속에서 30분 넘게 헤맨 끝에 문을 연 아침 식사가게 앞에서 긴 줄을 서서 차갑고 딱딱한 튀김빵 몇 개와 미지근한 두유 2잔을 사왔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의 기분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어머니도 참 설날 아침부터 잠적해서 우리랑 아이를 내버려 두다니 이대로 살 수나 있겠어요? 이지은은 아이를 먹이면서도 거의 가혹할 정도로 불평했다. 아마 낡은 아파트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그만 좀 말해. 김민주는 입으로는 달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음뿐이었다. 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단절로 인한 혼란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오쯤 처갓집에서 전화가 와서 점심 식사를 하러 오라고 했다. 이지은은 어제 새로 산 화려한 코트를 입고 싶었지만 아이가 음식물을 잔뜩 묻혀 놓은 것을 발견했다. 집에는 전문 드라이클리닝 기술이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했지만 김민준은 오전 내내 시달리고 나를 찾지 못한 초조함 때문에 소파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었다. 움직일 생각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이 사소한 일로 또다시 크게 싸웠다. 설날 이튿날 내 변함없는 습관대로 그들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는 날이었다. 이지은은 아침부터 수시로 휴대폰 뱅킹 앱을 새로 고쳤지만 오후까지도 은행 카드 잔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옷가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이윤이 박했다. 매달 버는 돈은 그녀 자신의 화장품과 옷을 사는데 겨우 충분했다. 집안의 모든 지출,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부터 그녀의 차량 할부금, 그리고 온 가족의 식비까지 모두 내 돈으로 버티고 있었다. 김민준, 어머니가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 안 보내주셨어? 그녀는 서재로 달려가 게임을 하고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잊으셨겠지. 뭐 어쩌겠어? 김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려 했다. 뭘 기다려? 내 차 할부금 오늘이 마지막 납부일이야.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문제 생겨.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 모든 친척들한테 다 물어봐. 이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말에 짜증이 나서 게임을 멈추고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는 귀찮을 정도로 집안의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들 부정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친척들은 오히려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덩굴처럼 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 부부를 칭칭 감쌌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들이 그저 반만할 줄 알고 불평 한마디 없으며 심지어는 좀 거추장스럽다고 여겼던 어머니가 실은 이 집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동맥혈관이자 후방 지원 그리고 재점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이 아무런 예고 없이 시스템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재점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나는 제주도에서 지내는 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성산 일출봉을 거닐고 한라산 기슭에서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오름에 올라 순수한 공기를 느꼈다. 나는 오랫동안 입었던 집안일을 하기 편한 어두운 낡은 옷들을 벗어 던지고 현지에서 산 밝은 색깔의 면마, 원피스와 쇼를 걸쳤다. 넓은 책 모자도 썼다. 넓은 책 모자도 썼다. 친구들은 휴대폰으로 내 사진을 찍어주며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10년은 더 젊이 되었다고, 10년은 더 젊이 되었다고. 나는 매일 휴대폰 전원을 끄고 과거의 삶을 철저히 단절시켰다. 저녁에 편안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야 새 휴대폰 유심으로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뉴스를 보거나 해외 유학 중인 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전했다. 나는 일부러 아들과 그 집에 대한 어떤 정보도 보지 않았다. 마치 약물 중독자가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독극물로부터 단호히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풍화설호를 즐기며 나를 재건하는 동안 내 아들과 며느리는 권력의 환상에서 현실의 붕대로 떨어지는 잔혹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생활비 단절은 쓰러진 첫 번째 도미노 조각에 불과했다. 더 큰 타격은 내 명의로 된 모든 권리를 회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설날 연휴가 끝난 첫 출근날, 이지은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지은 부티크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내가 그저 화가 나서 며칠 후면 돌아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환상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 그녀가 막 가게에 도착해서 음악을 틀기도 전에 건물주이자 내 수십 년 오랜 친구인 정은희 씨가 보온병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다. 지은아, 개업 축하한다. 참, 이모가 겸사겸사 들렀는데 이번 달 월세 낼 때가 됐네. 정은희 씨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말은 이지은의 마음을 쿵 하고 가라앉게 했다. 정은희 이모,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 제가 남편한테 말해서 바로 이모 계좌로 송금할게요. 이지은은 습관적으로 이를 나에게 미루려 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내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바꿨다. 네 남편한테 보내라고 할 필요 없어. 정은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열고는 계약서, 사본을 한 장 꺼내 이지은 앞에 내밀었다. 이건 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수미 씨가 나랑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서야. 임대 기간 5년에 보증금 1억. 그때 수미 씨가 너희들이 막 시작하는 걸 안쓰럽게 여겨서 3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줬지. 이제 3년이 다 됐으니 매달 내야 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매월 5일까지 월세 납부야. 3일 연체되면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게를 회수할 권리가 있어. 수미 씨가 예전에 나한테 특별히 전화해서 말했어. 자기는 늙어서 이제 이 상가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모든 걸 계약대로 처리하라고. 알잖아. 이모도 작은 사업이라 월세 받아서 대출금 갚아야 해. 이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계약서 위에 있는 내 힘찬 서명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머릿속이 윈윈거렸다. 그녀는 늘 이 도심 황금 상권에 위치한 상가가 내가 결혼 선물로 사준 것이라고 평생 자랑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임대한 것이었고 주도권과 최종 해석권은 모두 내 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가게는 이번 달 장사가 형편없었다. 연말의 거치회를 위해 동대문 도매옷을 대량으로 들여와 자금이 많이 묶여 있었다. 지금 당장 200만 원의 월세를 내 형편이 안 되었다. 정은이 이모, 저랑 이모랑 그렇게 오랜 친구 사이인데 며칠만 유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지은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려 했었다.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친분은 친분이고 계산은 계산이지. 정은희 씨는 웃음을 거두고 공적인 태도로 변했다. 지은아, 이모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수미 씨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모든 걸 다 해줬어.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너희들이 자식으로서 늘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3일이면 3일이야. 사흘 뒤에도 돈을 못 받으면 난 변호사를 통해 가게의 자물쇠를 바꿀 거야. 안에 있는 물건은 보름 동안 보관해 줄 거야. 말을 마친 정은희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나 떠났다. 이지은은 홀로 넋을 잃고 가게에 앉아 방 안 가득한 예쁜 옷들을 곧 쫓겨날 쓰레기 더미처럼 바라보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날 김민주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거래처들의 불평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중요한 고객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주문을 되찾으려 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습관적으로 자동차 열쇠를 눌렀지만 그의 사랑하는 검은색 아우디 A6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가까이 가보니 차창에 노란색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강한 불안감이 치솟았다. 자세히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 차량은 차주 신청에 의해 모모 자동차 렌탈 서비스에서 회수합니다. 문의사항은 차주 박수미 여사 또는 위임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차야.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차량 바퀴에 공고로 자물쇠를 채우려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 따졌다. 견인차 회사의 책임자는 중년 남자였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그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김민준 앞에서 펼쳤다. 어조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차주 박수미 여사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합법적으로 명예 차량을 회수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직접 사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이 차량 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권은 박수미 여사 개인 명의이며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차량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주는 위임장에 있는 너무나 익숙한 서명과 차량 등록증에 큼직하게 쓰인 박수미 세 글자를 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멍해졌다. 그는 늘 이 차가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차를 타고 사업 미팅에 가고 동창회의 비싼 장난을 빌려 쓰는 그는 그저 어머니의 비싼 장난감을 빌려 쓰는 철없는 아이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며 자신의 보잘것없는 허영심을 즐기며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자신의 사랑하는 차가 능숙하게 잠기고 견인차에 의해 천천히 끌려가 주차장의 어두운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그는 둔하고 쓰라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 자신의 회사, 자신의 회사, 자신의 회사, 자신을 허물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이, 자신의 편안한 삶이 사실은 자신이 무시하고 배척했던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지어진 모래섬이라는 것을. 그의 차가 견인되고 가게는 폐업 위기에 처하자 김민준과 이지은은 마침내 전례 없는 사면초가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유리병에 갇힌 머리 없는 파리처럼 미친 듯이 부딪히며 출구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이지은의 부모님과 처제를 포함한 모든 친척들을 동원하여 나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이지은의 어머니는 심지어 직접 내 오랜 친구 정은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내가 미리 일러둔 대로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내가 여행을 떠나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그들도 모른다고 했다. 오히려 이지은의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다 컸으니 자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부모는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이지은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와 화를 딸과 사위에게 불었다. 틀림없이 고의적이야. 그 늙은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이지은은 집에서 히스테리컬하게 소리 지르며 쿠션을 바닥에 3개 내던졌다. 다 당신 때문이야, 김민준. 이 무능한 마마보이. 당신 엄마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진작에 우리 명의로 집 넘겨받았을 거 아니야? 이제 됐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닥쳐. 김민준도 마침내 폭발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완전히 격분한 야수 같았다. 당신이 할 말이야? 당신은 내 엄마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설날 전야에 당신의 식구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그 가족 사진에서 엄마를 뭘로 취급했어? 숨쉬는 요리사로 여겼냐고? 이제 밥 못 먹게 되니까 요리사 찾겠다고? 내가 엄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그는 원래 아줌마 같은 존재였잖아. 당신 집에서 소처럼 일하는 게 그의 복이지. 이것은 그들이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이토록 격렬하고 추악하게 싸우는 모습이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갈등과 불만이 가차없이 쏟아져 나왔다. 어린 손자 하준이는 겁에 질려 벽 모퉁이에 숨어 와앙하고 울었다. 한때 화려했던 집은 이제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무너질 때 서로를 물어뜯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민주는 빚쟁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수령했다. 봉투에는 김민주 씨께 본인 수령 요망 최지훈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누런 봉투를 찢었다. 그 안에서 떨어진 것은 내가 떠나기 전 직접 쓴 3줄짜리 쪽지였다. 그는 쪽지를 주워들고 울음을 멈춘 이지은과 민준아, 지은아, 나는 여행을 떠났다. 돌아올 기약은 없다. 방해하지 마라. 이번 달부터 너희 가족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과 노무 지원은 영구히 중단한다. 내 명의의 모든 자산, 즉 아파트, 차량, 상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산의 후속 처리는 내 위임 변호사 최지은에게 연락해라. 그들이 30년 동안 불러왔던 엄마라는 호칭 대신 나의 차가운 본명 박수미가 쓰여 있었다. 쪽지 뒷면에는 낯선 전화번호와 최지훈이라는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라기보다는 판결문 같은 이 쪽지를 보며 이지은의 울음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모든 뼈대가 빠진 것처럼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아들 김민주는 그 가벼운 종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거대한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번에는 내가 화를 내는 것도 토라진 것도 아니었다. 나는 가장 평온하고 가장 단호하며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게임이 끝났음을 통보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는 것처럼 즉시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는 변했다.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회원이 섞여 있었다. 최 변호사님, 저 김민준입니다. 박수미 씨 아들입니다.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엄마가 대체 무슨 뜻으로 이러시는 건가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전화 저편의 최 변호사는 냉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다. 개인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김민준 씨,
안녕하세요. 박수미 씨의 뜻은 편지에 이미 매우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박수미 씨는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한 법률적 사안 처리를 전적으로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첫째, 김민준 씨의 아내 이지혜 씨가 운영하던 번화가 지은 부티크 상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못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박수미 씨는 이미 공식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해지했습니다. 둘째, 김민준 씨가 이전에 사용하시던 차량 번호 X아우디 A6 승용차는 I6 승용차는 다이안 번호 X아우디.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김민준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듯 했다. 그러고 나서 가장 강력한 폭탄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김민준 씨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 한강 팰리스 아파트는 소유권이 박수미 여사 개인에게 있습니다. 박수미 씨는 저를 통해 공식적으로 김민준 씨와 가족분들께 한 달 이내, 즉 다음 달 이맘때까지 이 거주지에서 이사해 줄 것을 통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수미 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 이사를 신청할 것입니다. 김민준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 중얼거렸다. 거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이거 제 집인데요? 죄송합니다. 김민준 씨.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김민준 씨의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박수미 여사의 개인 혼전 재산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수술칼처럼 정확하고 차가웠다. 박수미 여사는 김민준 씨가 이미 30살 성인이며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가정의 거주지를 제공할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자산을 무상으로 점유하며 생활에서는 무상으로 점유하며 최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거운 망치처럼 김민준의 마음에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과 가짜 체면을 산산조각 냈다. 위에 열거된 어떤 사안이라도 이의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 말은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는 단호하게 끊어졌다.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과 이지혜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눈빛에는 종말이 온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들이 5년 동안 살았고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했으며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라 여겼던 이 집. 그들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마지막 보루이자 안식처가 이제 무정하게 회수될 참이었다. 최 변호사의 전화는 무정한 망치처럼 김민준과 이지은의 마음속 마지막 일말의 요행과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에게 앞으로의 날들은 진정한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지은의 옷가게는 제때 월세를 내지 못해 정은희 씨가 가차없이 자물쇠를 바꿔버렸다. 그녀는 울고불고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 정은희 씨에게 찾아가 때를 썼지만 정은희 씨는 나와 계약한 위임장과 자신이 고용한 자신이 가게 안의 동대문 도매옷들은 유행이 지나 결국 원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중고 상인에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회수한 돈으로는 그녀가 빚진 신용카드 대금도 갚기 부족했다. 수년간의 그녀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나를 저주했고 남편의 무능과 비겁함을 저주했다. 김민준의 회사 상황은 더욱 나빴다. 핵심 공급처와 몇몇 장기 대형 고객을 잃고 나라는 보이지 않는 은행의 자금 지원이 완전히 끊기자 자금줄은 순식간에 끊겼다.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해 모두 떠나갔다. 건설 현장 프로젝트는 자재 부족으로 강제로 중단되었고 협력업체들은 빚을 받으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회사 문 앞에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다. 그는 정신없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출을 받아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은행은 그의 거래 내역과 전화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잊지 않고 익지한범으로 확인한 후 그의 명의로 확인한 것을 알고는 주저없이 거절했다. 나의 지원과 후방 지원이 끊기자 그들의 생활 수준은 곤두박질 쳤다.
그들은 더 이상 값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새 옷도 사지 못했다. 심지어 손자 하준이의 수입 분유도 반값짜리 국산 브랜드로 바꿔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다툼은 일상적인 식사가 되어버렸다. 사소한 저녁, 메뉴부터 아이의 교육 문제, 그리고 서로의 과거를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이지은이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당신은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떠났겠어? 내가 말해줄게, 이지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김민준도 지지 않고 반격했다. 이지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비난하고 불평했지만 점차 그들과 멀어졌다. 그들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고 이 끝없는 수렁에 함께 빠지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이지은이 친정에 가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몇 마디 만에 그녀를 돌려보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집은 이제 차갑게 식어 끝없는 다툼과 원망만 남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끊임없는 다툼과 불안 속에서 빠르게 흘러갔다. 이사 최종 기한이 다가왔다. 그날 날씨는 그들의 마음처럼 잔뜩 흐렸다. 이삿짐 센터 차가 아파트 아래에 멈춰 섰고 인부들은 그들이 한때 품격의 상징이라 여겼던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을 하나씩 밖으로 옮겼다. 그 물건들은 이제 그들의 눈에 거추장스러운 짐이자 조롱거리로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만큼 큰 집을 빌릴 돈이 없었다. 도시 반대편 복잡하고 위험한 달동네에 월세 3여만 원짜리 넓고 작은 집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사하는 동안 이웃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다. 한때 그들을 부러워하고 칭찬했던 이웃들은 이제 그들을 고소해야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다. 들었어? 저 집 원래 자리들 집이 아니었대. 엄마 집이었대. 엄마 집이었대. 엄마 집이었대. 엄마를 화나게 해서 쫓아냈대. 응. 이제 집주인이 집을 회서 쫓아냈대. 이런 속삭임은 김민준과 이지은의 귀에 바늘처럼 박혔다. 김민준은 고개를 푹 숙였다.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창피했던 적이 없다고 느꼈다. 그들이 큰 짐들을 들고 5년 동안의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던 넓고 밝은 집을 마지막으로 나설 때 이지은은 마침내 차가운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분함이 섞여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김민주는 곧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현관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마 그 순간에야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이 무시하고 배척하며 공기처럼 배경처럼 여겼던 어머니가 대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고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안락한 세상을 지탱해 주었는지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다. 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제주도의 한라산과 바다가 보이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따뜻한 햇살을 쬐며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전화를 받았지만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전화 저편에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지쳐 있었다. 억누르지 못하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어디세요? 돌아와 주세요. 저희 잘못을 알아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따뜻하고 온화하여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어디냐고?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아마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머니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께 그렇게 대하면 안 되었는데 였을 것이다. 어머니, 이러시면 대체 어떻게 해야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내가 침묵하자 그의 어조는 다급해졌다. 심지어 묻는 듯한 의미도 섞여 있었다.
저희는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정말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보시려는 건가요? 돌아와 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일은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지은이도 잘못을 알고 앞으로 꼭 효도할 거예요. 민준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너희들에게 화난 것이 아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나는 그저 지쳤을 뿐이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 질렀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허약한 도덕적 속박이었다. 한 가족?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설날 저녁 그날 밤 너희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나를 한 가족으로 여겼니? 너희는 내가 제공한 집, 차,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면서 나를 함부로 부리고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가정부처럼 취급했어. 그때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전화 저편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그의 거칠고 억눌린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나는 너를 30살까지 키웠고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꾸려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다. 이미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부터 너는 성인이다. 너의 가정을 위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네가 걷는 길은 네가 직접 선택한 것이다. 너와 네 아내가 직접 그 탄탄대로를 절벽 끝 낭떠러지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릎 꿇고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것이다. 말을 마친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마당의 부겐빌리아는 활짝 피어 있었고 햇살은 더없이 좋았다.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짓눌러 있던 모성애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마침내 내 손으로 완전히 치워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고 그들의 소식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는 곧장 내 낡은 아파트로 돌아와 새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최고의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이 낡은 아파트를 새롭게 계획하고 리모델링했다. 원래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작은 방은 넓고 밝은 서재로 바뀌었고 베란다는 사계절 푸른 작은 화실이 되었다. 내 삶은 전례 없이 평온하고 질서 정인하고 반면 김민준과 이지은은 삶의 진흙탕에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원점보다 더 비참해졌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달동네에 있는 낡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두 칸짜리 방은 합쳐서 6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았고 비좁고 음침했다. 복도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늘 시큼하고 축축한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다. 한때 그들의 품위와 신분을 상징했던 사치품과 고급 가구들은 둘 곳이 없어 결국 헐값에 중고 상인에게 팔려나갔다. 이지은은 자신이 아끼던 가방과 옷들이 푼돈에 팔려나갔다. 나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그들은 처음으로 돈 한 푼 없는 것이 영웅을 좌절시킨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지은은 더 이상 고급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을 수 없었고 최신 화장품과 가방을 살 수도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고생과 불안으로 빠르게 늙어가며 잔주름이 생기는 자신을 보며 종종 히스테리컬하게 무너져 울었다. 김민준의 회사는 결국 자산보다 빚이 많아 2달간 고군분투하다 파산을 선고했다. 그는 모든 것을 팔아치웠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은행의 독촉 전화와 법원의 소환장이 눈송이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생계를 위해 한때 고급 장소를 드나들던 양복 차림의 김 사장은 자신의 허위적인 오만함을 벗어 던지고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이전
회사의 신용 파산과 그 자신의 눈 높은 태도 때문에 한 달 넘게 계속해서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콜택시 운전을 내려놓고 콜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삶의 무거운 압박과 엄청난 격차는 믹서기처럼 한때 금슬 좋았던 이 부부 사이의 마지막 애정마저 갈아버렸다. 그들은 거의 매일 싸웠다. 오늘 저녁밥은 쌀밥을 먹을지 국수를 먹을지, 아이에게 사준 장난감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이지은이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당신은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떠났겠어? 내가 말해줄게, 이지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김민준도 지지 않고 반격했다. 이지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비난하고 불평했지만 점차 그들과 멀어졌다. 그들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고 이 끝없는 수렁에 함께 빠지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이지은이 친정에 가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몇 마디 만에 그녀를 돌려보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집은 이제 차갑게 식어 끝없는 남았다. 나는 내 친구들로부터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한 번은 이지은이 시장에서 돼지고기 반 그네 비계 비율 문제로 정육점 주인과 얼굴을 붉히며 싸웠고 결국 사람들에게 궁상맞은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고 울며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김민준이 손님을 잡으려다 되었다고 한다. 또 상대방 차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조금도 통쾌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한숨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장 잔혹하고 가장 깊이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성인 세계의 첫 번째 교훈인 책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다.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리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낭비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한강 팰리스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아 팔았다. 입지가 좋아서 곧 좋은 가격에 팔렸다. 1억 원 넘게 받았다. 이 돈의 일부는 정기 예금에 넣고 일부는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에 투자했다. 나의 노후 자금과 나중에 손자 하진이가 대학에 가거나 유학을 갈 때 쓸 비용으로 준비할 생각이었다. 나는 또한 최 변호사를 통해 그들에게 나의 최종 반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손자 하준이를 나에게 보내 함께 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하준이의 모든 생활과 교육을 책임지겠지만 전제 조건은 그들이 매주 한 번은 아이를 보러 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물건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의 학부모 회의, 학교 행사에는 너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학교 행사에는 너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하진이는 자신에게 아빠와 엄마가 있고 아빠와 엄마가 있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다. 이것이 내가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내밀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이성적인 온유함이자 마지노선이었다. 추운 겨울의 어느 주말 날씨는 유난히 음산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인터폰으로 보니 김민준과 이지은이 손자 하준이를 데리고 초조하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얇은 옷을 입고 추운 바람에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풍산의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들은 삶에 혹독하게 시달린 듯 완전히 변해 있었다. 김민주는 살이 빠지고 얼굴이 검게 탔으며 눈가에는
현실에 닳고 다른 피로와 경손이 서려 있었다. 이지은도 화려함을 잃고 빛이 가랜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예전의 교만함과 세련됨 대신 조심스러움과 감출 수 없는 궁색함만 남아 있었다. 엄마. 김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어린 손자 아준이는 어색하게 아빠 뒤에 숨어 나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옆으로 비켜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집안은 새로 설치한 난방 덕분에 따뜻했고 가습기는 하얀 수증기를 내뿜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난초 향기가 감돌았다. 이 따뜻하고 고요하며 우아한 환경은 그들의 몸에 지니고 온 한기와 초라함과 극명하고 잔혹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했고 심지어 푹신한 소파 등받이에 몸을 완전히 기대지도 못했다. 이지은은 싸구려 플라스틱 봉투처럼 보이는 것을 탁자 위에 놓더니 그 안에서 사과 몇 개와 바나나 한 묶음을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길거리 과일 노점에서 산 거예요. 맛 좀 보세요. 나는 그 과일들을 보았다. 모두 흠집이 있었고 분명 가장 싼 것을 골라 샀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이다. 마음 썼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일은 고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따라주었다. 엄마, 저희가 엄마랑 상의할 게 있어요. 김민주는 손을 비비며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듯했다.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엄마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아이를 보내고 싶어요.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큰 결심을 한 듯했다.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좁고 지저분해요. 이웃들도 시끄럽고요. 아이의 학습과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돼요. 저희가 상의했어요. 저희가 매달 300만 원을 아이 생활비로 드릴게요. 적은 돈인 건 알지만 지금 저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300만 원은 그들의 현재 수입으로 볼 때 확실히 최대한의 액수였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아이는 나랑 같이 지내면 된다. 너희는 안심해도 좋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다. 첫째, 너희는 매주 적어도 한 명은 아이를 보러 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단순히 물건만 주고 가는 건 안 된다. 둘째, 아이의 학부모회의, 학교 행사에는 너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하준이는 자신에게 아빠와 엄마가 있고 아빠와 엄마가 자신을 아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이 300만 원은 매월 1일 정시에 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꼭 그렇게 할게요. 이지은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아마 나의 조건이 생각보다 가혹하지 않아서 놀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그녀 마음속 어딘가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 그날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갔다. 식사는 내가 준비한 것이었다. 간단한 3가지 반찬과 1가지 국. 모두 평범한 집밥이었다. 식탁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지만 과거의 조급함과 단열시하는 태도는 조금도 없었다. 손자 하준이는 내 옆에 앉아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지은은 놀랍게도 자진해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김민준도 따라 일어나 바닥을 닦으려 했다. 나는 그들을 말렸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됐어. 내가 시간제 가사 도우미 이모님을 불렀어. 그분이 와서 정리할 거야. 너희는 모처럼 왔으니 아이랑 좀 놀아줘. 그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이 집이 이제는 왠지 낯설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하는 손님이었다. 떠나기 전 김민주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여러 장의 잔돈을 모아 만든 듯한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나에게 건넸다. 엄마, 이게 이번 달 생활비랑 월세예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제야 내가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만약 그들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고 싶다면, 이 낡은 아파트를 그들의 아이를 낚이고 싶다면, 이 낡은 아파트를 그들 세 식구의 집으로 여기고 매달 상징적인 월세 1억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고 그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기억해라. 효도는 돈으로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너희에게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다.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해 살고 마음을 다해 부모가 되고 너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마음을 다해 감당하기를 바란다. 김민준의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이 30살 먹은 내가 사랑과 희생으로 응석바지로 키웠던 남자가 삶의 무정한 매질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날들은 어딘가 어색하지만 점차 명확해지는 새로운 균형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다. 손자 하준이는 나에게 와서 살게 되었다. 나는 매일 정시에 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숙제를 도와주고 영양 균형 잡힌 새끼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레고, 취미반에 등록해 주었다. 예전처럼 이지은이 피아노나 올림피아드 수학을 배우라고 강요하는 대신 낡은 아파트는 아이의 웃음소리 덕분에 다시 생기어 활력이 넘쳤다. 김민준과 이지은도 그들의 약속대로 합격한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민준은 토요일에 왔다. 그는 아침 일찍 와서 아들과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과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파트 아래 작은 화단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주말 아빠가 아니었다. 부자 관계는 오히려 예전에 함께 살 때보다 더 친밀해졌다. 이지은은 일요일에 왔다. 그녀는 아이에게 직접 만든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비록 예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맛있게 먹었다. 그녀는 아이와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심지어 숙제도 아주 진지하게 검사했다. 비록 그녀 자신도 많은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예전의 계산적이고 허영심 많은 모습 대신 진심과 피곤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내 베란다에 있는 군자란에 벌레가 생긴 것을 보고 일부러 인터넷을 찾아보고 친환경 약을 사와서 장갑을 끼고 잎사귀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닦아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생활비와 월세는 내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이름으로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 돈을 모두 저금했다. 그의 미래, 교육기금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뼛속 깊이 새겨져 나무판에 박힌 모처럼 뽑아낸다 해도 흔적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려놓기로 선택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였다. 나는 증오와 원망이 손자 하준이의 어린 시절 기억의 밑바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의 삶도 이 내려놓음 덕분에 점점 더 다채로워졌다. 나는 어르신 평생교육권에 등록한 수묵화반과 스마트폰 사진 강좌 모두 열심히 배웠다. 내 수묵화는 심지어 전국 퇴직 공무원 예술 전람회에 선정되어 작지만 소중한 우수상을 받았다. 나는 상장을 들고 화실에서 나 자신을 찍었다.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찍은 도시의 구석구석과 사람 사는 이야기, 사진들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생활정보, SNS 채널의 눈에 띄어 특별기고가로 초청되었다. 매달 적지 않은 원고료도 받았다.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하며 내 은퇴 생활이 마치 한 편의 시 같다고, 먼 곳과 전원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나는 단지 본래 나에게 속했던 삶을 되찾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나는 화실에서 새로운 수묵화를 그리고 있었다. 김민준이 왔다.
그는 주말에 오는 것이 아니어서 나는 조금 의외였다. 그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기운이 넘쳐 보였다. 비록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허리도 더 꼿꼿해져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맑고 밝았다. 응, 오늘은 어떻게 왔니? 회사 바쁘지 않아? 나는 붓을 내려놓고 물었다. 새 직장 구했어요.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에 오랜만에 보는 미소를 지었다. 꽤 큰 인테리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해요. 비록 사장 노릇은 아니지만 월급도 괜찮고 안정적이에요. 보험도 다 가입해줬고요. 든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그를 기뻐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용기를 낸 듯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두 손으로 나에게 내밀었다. 이 카드에 500만 원 있어요. 제가 그동안 콜택시 운전해서 모은 돈이랑 회사에서 받은 첫 달 월급, 그리고 보너스예요. 엄마, 일단 받아두세요. 나는 그 카드를 보았다. 받지 않았다. 네 돈은 필요 없어. 너 지금 막 안정되었으니 돈 쓸 데가 많을 거야. 그동안 친척 친구들에게 빚진 돈 다 갚고 남은 돈은 이지은이랑 아이에게 뭘 좀 사줘. 아니에요, 엄마. 그는 다급해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카드를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긴장해서 손바닥에 축축했다. 이건 엄마 생활비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엄마한테 갚는 거예요. 엄마가 저와 이 가정을 위해 쓴 돈에 비하면 푼돈도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저는 이 행동으로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 예전에는 제가 정말 못났어요. 제가 인간도 아니었고 철도 없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잘 살고 가정을 꾸려나갈 거예요. 이 돈은 제가 엄마께 갚는 첫 번째 돈이에요. 앞으로 매달 월급 받으면 일부를 엄마께 갚을 거예요. 제가 다 갚을 때까지요. 나는 그의 붉어진 눈과 그의 눈빛에 담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을 떠받치는 당당한 남자의 굳건함과 책임감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결국 그 카드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다. 이 돈은 내가 너와 네 아들을 위해 저금해두겠다. 네가 언제 정말로 너의 말과 너의 가정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고 네가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이 돈을 내 장부에 기록된 모든 것과 함께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것은 빚이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너에게 주는 다시 시작하는 가정에 대한 마지막 미천이자 축복이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마침내 눈가에 맺혔다. 나는 알았다. 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응석바지로 키웠던 철없던 내 아들이 삶의 이 극적인 변화와 무정한 매질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어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또다시 설날이 찾아왔다. 올해 나는 작년처럼 팽이처럼 홀로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메뉴를 정했지만 식재료는 절반만 샀다. 저녁 무렵 김민준과 이지은이 손자 하준이를 데리고 왔다.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다. 내가 메뉴에 적어둔 나머지 절반의 식재료들을 큰 봉투에 담아 가져왔다. 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밖에서 파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가족이 함께 만들어 먹는 설날 음식만 못해요. 저희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채소들을 좀 사왔어요. 오늘 밤 저희 함께 만들어요.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신선한 닭고기와 새우를 싱크대에 넣었다. 나는 조금 의외였지만 마음속은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총괄 지휘를 맡고 김민주는 채소를 씻고 써는 힘든 일을 맡았다. 이지은은 옆에서 만두를 빚었다. 그녀의 솜씨는 서툴렀지만 아주 진지했다. 주방은 더 이상 나만의 전쟁터가 아니었다.
몇 배의 협력적인 호흡과 사람 사는 냄새가 더해졌다. 손자 하준이는 우리 사이를 뛰어다녔다. 한편으로는 대파를 썰고 한편으로는 작은 만두피 조각을 몰래 집어 입에 넣으며 깔깔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음식들이 완성되어 식탁에 가득 차려졌다. 작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따뜻함과 정성이 느껴졌다. 식사 전에 김민주는 주머니에서 새빨간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나에게 건네며 공손하게 말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이번 달 월세이자 저희가 엄마께 드리는 세뱃돈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나는 그것을 받아서 열어보지 않고 웃으며 손옆 식탁 모서리에 두었다. 나는 이 봉투의 의미가 이미 돈 그 자체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지혜는 내가 직접 만든 간장 돼지갈비찜을 한 젓가락 올려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맛 좀 보세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대로 연습해서 몇 번 만들어 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입 맛보았다. 맛은 내가 만든 것보다는 못했지만 불 조절이 좀 과하고 단맛이 강했지만 갈비찜은 아주 부드럽게 익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맛있네. 앞으로 더 많이 만들면 더 좋아질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웃었다. 그 웃음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로서의 온유함과 성취감이 담겨 있었다. 이 설날 저녁 식사는 방안 가득한 손님도 값비싼 요리도 없었지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먹었던 식사 중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행복한 식사였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함께 앉아 명절 특선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자 하준이는 내 품에 안겨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세뱃돈 봉투를 쥐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잠이 들었다. 엄마. 김민주는 TV를 보며 혼잣말처럼 또 나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말했다. 제가 예전에 빚졌던 돈은 다 갚았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봄에 꽤 큰 프로젝트를 제가 단독으로 팀을 이끌고 전적으로 책임지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지은도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저도 일 구했어요. 백화점에서 아동복 매장 판매원으로 일해요. 비록 힘들지만 매달 몇십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저희 점장님한테 배운 게 많아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 생각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요. 나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계획은 소박했지만 눈빛에는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기뻐하며 위로의 고개를 끄덕였다. 참, 엄마. 김민준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휴대폰을 꺼내며 조금 부끄러운 듯 제안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가족 사진이라는 세 글자는 한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가시였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다. 김민주는 나의 망설임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일어서서 진심 어린 태도로 말했다. 엄마, 작년에는 제가 정말 못났어요. 올해는 제가 다시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는 잠든 손자 하준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안아 올린 다음 내 화실 의자를 가져와 내가 가장 가운데에 앉도록 고집했다. 그와 이지은은 내 양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는 휴대폰의 타이머 촬영을 설정한 후 내 옆으로 돌아와 섰다. 한 손은 내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얹고 다른 한 손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셔터가 눌리기 직전 나는 휴대폰 렌즈에 비친 우리 세 사람을 보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전의 교만함과 화려함은 줄었지만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과 당당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가운데 앉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듯 나는 알았다. 내가 절망과 상처로 시작했던
이 가정교육 수업에서 그들은 비록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넘어졌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걷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마침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사진 속 내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에는 혈연이라는 굴레와 도덕적 족쇄 때문이 아니었다. 새롭게 세워진 존중하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가족애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가족애에서 창밖에서는 새의 불꽃놀이가 다시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작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눈부셨다. 나의 새로운 삶도 이 불꽃놀이처럼 길고 긴 어둠과 고독한 발광을 겪은 후에 마침내 완벽한 환호성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박수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구독자 1만 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저를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